안녕하십니까. 8천만 동포, 국민, 해외, 교포, 그리고 2,400만 북한 주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올 때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의 고난을 많이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아스팔트에서 지금도 데모하고 계시는 여러 자유주의자 국민들, 그리고 고독사에서 돌아가신 분, 요새 고독사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요새 4,000명이 넘었습니다. 젊은 사람 20대가 풍요로운 사회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외진데서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해외 동포, 그리고 저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굴락 아키펠라고라 그러죠. 그냥 말도 아닌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그것이 운명인지 알고 사는 2,400만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한 20여 분 연설을 했는데 공교롭게 요새 너하라 TV가 굉장하더군요. 너하라 TV에서 조회수가 23만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그 중에서 15,000만이 지지를 하고 430명이 반대를 했어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설한 중에서 댓글 1,000개가 처음입니다. 그것도 200 단위로 가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1,200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방금 오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악담을 하나 했더라고요. 김경재,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정치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비겁한 자식. 그래서 기분이 얼쩡쩡해서 그 다음에 봤더니 김대중에게 의리를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또 그 다음에 막 마지막에 떴어요. 그 두 분이 지금도 이 연설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과 지도자를 한 번도 배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양반한테 팽을 당하고 그 양반에게 서름을 당했을지언정 지난 40년 동안에 한 번도 그를 배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가부원과 항공학원 셋이 여기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다고 야단 법석을 했어요. 그런데 법석한 건 말고 일종의 우쪽에 있는 사람들, 저거 김대중이 또 얼마니 사고라들인데 왜 여기로 오느냐고 난리 법석을 했는데 요새 그것은 다행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너무 가서 그런지 옛날 김대중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니 거기서 너무하지 않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참,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50년 전 얘기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60년 전이었어요. 어느 댓글 해주신 분이 그거 보니까 60년인데 10년을 까먹으셨네요 하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중도 우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 있었는데 옛날 민주당에 있다가 이렇게 서 있다가 민주당이 자꾸 좌쪽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점점 우측이 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 민주당은 결정적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당선자가 새로운 당을 만들 때 우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꼬마 민주당을 했습니다. 조순영, 당시 추미애, 저 이렇게 해서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또 추미애 의원이 저쪽으로 볼락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기본 중도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중도 우파의 민주당의 색채가 옅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지금 좌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원래 민주당이라는 건 중도 우파 정당입니다.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윤영남 이런 양반들이 전부 우파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좌파가 돼버렸어요. 김대중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40년 이상을 모셨습니다.
약간만 설명을 드리자면 1971년에 그 양반이 처음으로 대통령 출마하실 때 제가 공보비서였습니다. 당시에 비서실장이 김상현 의원이었어요. 그로부터 제가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당하고 보안사에서 거꾸로 매달리고 얻어 터지고 그래서 간신히 미국을 갔더니 이 양반이 또 미국으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양반을 제가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제가 유일한 비서였으니까. 그러다가 돈이 없으니까 나 돈 좀 구하러 가겠다 하고 일본을 가셨다가 납치당해 버렸어요. 그 9년 동안 저는 공부하면서 그 양반이 만들어 놓은 한민통이라는 단체의 대변인, 부의장 이런 걸 하고 있다가 그 양반이 돌아오셔서요. 돌아오셔서 따져보니까 777일을 미국에 계시다가 6일인가 그 8대 선거 때 신민당 돌풍이 일어났을 때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못 왔습니다. 왜? 여권이 없었어요. 망명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겪고 늦게 87년 말에 16년 만에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보다 후배들도 벌써 국회의원 한두 번 다 하고 저는 한참 밀려 있어요. 돈도 없어. 형편 없어요. 그래서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꾸준히 김대중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배신도 많이 당하고 슬픔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는데 가서 네 현장 좀 보고 와라. 그래서 갔더니 그때는 정식 외교 상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밀사였습니다. 김대중의 밀사가 남한에서 왔는데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힐 정도. 제가 수영원 두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뭐 인민 가수라는 사람이 제가 밥 먹으면 여기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고 오를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나는 죽는다 하면서 내 보좌관 후수영원들 니도 잘못 니 죽어 하루에 몇 번씩 제가 압력을 넣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중 하나는 요새 그쪽하고 관계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도 안 합니다. 아무튼 제가 갔다 돌아와서 청와대에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원래 이제 보고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확 올리거든요. 선생님 보안에 갔더니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대요. 그러던가? 수준이 말이죠. 거의 김구 선생 영역에도. 내가 그 김구까지 되겠어? 근데 진짜 그러던가? 제가 선생님 내가 대접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좋은 얘기로 기분이 좋아서 그래 자네 한 거 전부 얘기를 다 해봐서 그래서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양반들이 가는 곳마다 돈을 내라는 꼴 붙여. 그런데 이게 여기가 핵심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을 크게 내면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햇볕 정책을 하시되 찔끔찔끔한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지 갑자기 돈 많이 줬다가 그거 가지고 인공위성이나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나 그 비난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상회담 안 하려고 그런다는데 돈을 안 주면 그래 사람들이 선생님이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서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끝내 그걸 양보 안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하고 했던 면담록이 하면 대통령 기록관에 있을 겁니다. 단둘이 간 게. 그래서 한 1시간여 그러고 있다가 1시간이 넘었죠. 그러다가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러면 자네는 국회에 가서 의정활동하소. 제가 아마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통일부 장관이 임동원 씨가 했는데 아마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나한테 물려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임동원 선배가 여러 가지로 나한테 수발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네 국회 가서 일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선거에서 거의 공천이 떨어질 만큼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DJ를 잘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연세대학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가면 박지원이가 길을 딱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그래서 마지막 한 1년 가까이는 그 양반을 못 뵀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서 조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사파들 패거리들이 왜 여기 왔냐고 막아요. 그래서 저걸 못하고 제 후배 동생들 몇 사람 거느리고 저 목포 하이도로 배 타고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김대중 선생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김대중을 배신해 본 것이 없다고 제 양심과 제가 믿는 하나님과 제 조상을 걸어서 맹세합니다. 여러분이 이거저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배신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떳떳하게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어디 갔었는지 설명할 테니까. 이건 이만큼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4가지 죄를 저지르면 쫓아내야 한다. 첫째는 전쟁 패망죄. 전쟁을 벌려고 저버려가 나라가 지겠는데 그 사람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토 상실죄. 대한민국의 국토를 울릉도를 뺏겼거나 독도를 뺏겼거나 이건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제 변혁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사회주의 체제로 개헌을 한다거나 이건 잡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국록토색죄. 국가의 재산을 토색질해갖고 서울서 빼돌리는 거. 이런 짓거리면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북한에서 종교활동하시다가 내려오신 김인서 목사라는 분이 주장하신 겁니다. 이 김인서 목사님이 부산에서 하시면서 유명한 부흥사고 설교신데 그분의 아들이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했던 김창렬 씨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 양반이 얘기하는 이 토색죄, 토색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찾다가 아주 유명한 글을 하나 봤어요. 오늘 제가 그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성대라는 분인데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의 공동대표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글을 잘 썼어요. 저도 명세 글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인데 요새 환란기를 통해서 명문들이 많이 나오죠. 조선일보의 무슨 부장관의 김용덕 부장의 이름으로 많이 돌아다니죠. 근데 너무 글을 잘 썼는데 본인은 그 자기 글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없어. 또 세상이 좋아지면 그건 내 글이요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는 글인데 한민족의 찌질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글입니다. 제가 그 몇 개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너무 뜻이 같아서 5,000년 역사 내내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백의의 평화민족인 한민족. 그러다 보니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잡아다 노예로 부려보지를 못하고 갖은 갈취를 통해 제동포를 노비로 만들어서 세세손손 부려먹었다.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외국에 잡혀간 수천 명의 백성들을 되돌려 받아왔지만 그중 신분이 천한 자들은 다시 노비로 팔아먹었다. 그리고 조정은 의병들에게 했던 면천시킨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얼마 후에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얼마 후에 병자호란이 나자 의병은커녕 수만 명의 조선 노비나 천민들이 제발로 청군으로 지원을 했다. 놀랄만한 일이죠. 이 역사에 나옵니다. 해서 조선의 항복을 받고 돌아갈 때는 청군의 수가 배로 늘었어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짝으로 조선의 공료를 지출하게 막 해서 조선 처녀들이 청나라로 많이 끌려가고 대부분 그 갔던 사람들이 부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외국이나 천국으로 넘어간 조선인들이 자기의 운명을 한탄했을까? 아니면 천한 신분에서 벗어난 걸 행운으로 여겼을까? 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역사에는 노비를 뺏긴 양반 지주들의 한탄과 개탄만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리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국호를 꼽는다면 단연코 대한제국이다. 물론 그나마도 성공으로 끝나버렸으니 제대로 국호 취급도 받지 못했다.
그저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을 처지의 점포가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고 간판을 한번 바꿔본 것에 불과하다. 아마도 대일본 제국을 흉내내어 지었던 모양인데 그리고 곧바로 미국에 병합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제국주를 해본 적도 없는 제국, 제국주를 당한 제국, 봉송아 학당에나 나올 법한 개그라가 아니할 수 없다. 그 중국으로 망명한 조선인들이 모여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이 나옵니다. 독립운동단체를 만들었는데 차마 제국이라는 말을 쓰기가 민망하고 또 당시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화민국을 흉내내어서 민국을 붙인 거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글자 그대로 임시정부였지 일본군의 총질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기는 한 것은 좀 있습니다만 독립자군 뜯어내서 연명해서 러시아에 가서 볼셰비키에 가서 레닌한테 돈 받아가고 돈 갈라먹다가 찢어지고 사람 죽이고 난리 법석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36년을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다가 외세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으니 그도 잠깐 또 티격태격하다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을 치르고 겨우 미국과 유엔군 참전으로 이 나라를 이만큼의 상태로 유지했다. 자, 다음은 핵심입니다. 몽고 제국은 징기스칸이 세우고 발해는 대조영이 세우고 고려는 왕건이 세우고 조선조는 이성계가 세웠다. 삼성은 이병철이, 현대는 정주영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마윈이 알리바바를 만들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냐?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다.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요. 그럼에도 많은 한국인들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세우기를 주저하고 있어. 딴소리를 뻥뻥해. 독재의 부정성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기실 다음 위정자들이 고의적으로 그의 애국심과 업적을 폄훼했기 때문이다. 한민족 특유의 좀스러움 때문이 아닌가. 이 참 기가 막힌 글입니다. 이 신상대 씨가 쓴 글을 보고 한때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 떠날 때, 요새 청와대 떠날 때 제가 군중 속에서 섞여서 이승만을 보면서 아니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저를 가면서 저렇게 눈물로 보내나 하는 그 의문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설사 독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위주의적 정치를 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한국 사람의 가슴 속에 이승만은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외롭게 사실 때 그 양반 모셔오라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했는데 좀 싫은 소리 하나 해야 되겠어요. 박정희 장군도 그 양반 초청하러 주저주저했습니다. 혹시 방해가 될까 봐서. 저는 그때 박정희 장군이 그건 이건 이거다 하고 이승만을 탁 모셔와서 국부로 모셨더라면 박정희 장군의 정치가 더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구구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딴소리 좀 걸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한 70년 됐는데 보통 역사를 보면 꼭 한 70년 정도가 되면 문제가 꼭 벌어져요. 예를 들면 1910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레닌이 벌였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안 돼. 경제도 빵꾸나고 뭐 뉴 이코노믹 팔리시라고 신경제정책 세워도 안 돼. 다 안 돼. 그러다가 1980년, 한 70년 후에 안 돼서 망한 거예요. 그때 고르바초프가 지도자였는데 고르바초프는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도 위대하지만 어떤 나라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드노스트 마무리해도 구소련, CCCP를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체했어요. 지금 형식적으로 러시아 공화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의회도 있고 그 좀 약간 권위주의적인 푸틴의 정치가 있지만 의회주의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도 헌정을 세워서 한 70년 돼가지고 상당히 잘 살았어요. 오히려 이 신성대 씨의 글에 의하면 북한이 딱 잘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남한은 대륙적으로 가지 않고 하나의 섬이 돼서 경제적인 발전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또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할 수 있으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뭐하고 통치 못합니다. 이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큰 나라인데 김정은이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주사파들 쓸데없는 망상과 환상을 벗어나세요. 나라를 살리는 거 역사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뭐 지방단체장 선거 이것은 우리의 역사에 사회주의적 망상, 공산주의적 망상을 때려부시고 확실히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역사적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역사 결단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선거가 아니에요. 그냥 선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쌓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과에 물론 겸손해야 하지만은 이 성과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화문을 해서 몇 년 동안을 외치면서 노래 부르고 통에 잡아가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전국에서 그냥 새벽에 쫓아와서 돈 들여서 올라가서 난리치고 이리저리 밀리고 차도 잘 못 세워서 난리치고 한두 시간 다 또 내려가느라 바쁜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서 4월 7일 날 그만한 성공을 거둔 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만한 민족적 저력이 있습니다. 이 저력을 가지고 3월 9일 날 누가 되든 저 주사파 정당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만 뽑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제발 싸움하지 맙시다. 싸움하지 말고 누가 이기든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싸움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세로 좋은 사람을 뽑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에게 제가 한때 저도 가져봤던 사람으로서 권고하고 싶습니다. 대충 보면 대통령에게서는 한참 멀어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빠져주세요. 빠져주세요. 그 옛날 국무총리 했던 뭐 정아무개 의원, 정의원 총장, 대학 교수 했던 사람, 그리고 무슨 뭐 국회에서 무슨 선거법 고치는데 협상해가지고 뭐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2분 됐다가 안 돼서 12분으로 밀려 소나무개 사람, 그리고 지금도 탄핵하면 여전히 박근혜를 탄핵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유아무개 전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내 손에 쪼무락쪼무락 다 한다고 생각하는 김아무개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사람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얘기해. 빠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좀 놔두세요. 그러면 저는 올라가는 새로운 세로 20대 이런 사람들이 각성해서 내년 3월 9일 날 반드시 우리 역사에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유은 전 총장이 있고, 지금 서울시장으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최아무개 감사원장도 있고, 몇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또 갑자기 누가 하나 꽉 튀어나올지는 모르는데, 최아무개 감사원장 사람은 일군의 작전 세력이 있는 것 같아. 내 댓글에도 그 최재형이 올려라는 게 자꾸 올라가. 그래서 좋아요. 근데 왜 올려야 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올리면 안 되죠. 그렇게 무조건 올리면 옛날 허경명이 올리는 식이 돼버려요. 작정 일부러 그냥 계속 올리는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광범하게 토론하고 떳떳하게 경선하고 해서 모든 국민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내년 3월 9일을 끌어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책하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너무 몰라요. 저는 이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태에서 핵심 사람이
만약에 뭐 일본을 내가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뭐 아마 하락끼리 할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야. 부끄러움을. 그런데 엉뚱하게 왜 이기수죠? 이재수인가? 이재수 기무사는 왜 죽어?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정의공을 가지고 끝까지 싸움해야지. 그 분을 이기면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없애버리면 되냐 말이야. 그런데 진짜로 목숨 걸고 사죄해야 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녀. 야,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야. 부끄러움이 없어. 저는 얼마 전에 유난하게 요새 국회의원 됐다는 여성의 무슨 뭐 위안부 뭐 건 가지고 그냥 뭐 이런다 저렇다 사기를 쳤다 등등이 하도 많아서 하도 내가 실망해서 조금씩 내는 뭐 유니세프니 뭐니 싹 끊어버렸어요. 전부 끊어버렸어요. 한 6개월 끊다가 그래도 여기에 진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요새는 또 슬슬 붙입니다. 어린이를 살리는 일. 여러분 그런 돈 조금씩 10,000원, 20,000원 내는 게 좋습니다.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요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소중하게 만듭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장난치는 정상배나 양아치나 수준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전라남북도 호남 지역에 문재인의 세력이 좀 가라앉고 제3의 대안이 좀 떴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도 그 고향이 거기입니다만 너무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감정적인 어태치먼트를 가지고 사람을 선택해. 어떻게 해서 문재인을 96%를 지지합니까? 이 말이 안 돼. 그런데 요새는 한 50% 지지할 만하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호남 정권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 평정심을 가지고 정치를 봐야지. 그래서 이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는데 전라도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여야 지도부가 다 5.18에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18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호남 사람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부족하고 뭐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아까 어떤 사람의 고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감하고 싶은 것은 미국 독립운동 시절에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제가 다니던 펜 대학의 창설자인데 그 양반이 독립전쟁을 영국하고 막 싸움을 할 때 영국이 17만 명이 나와요. 천하의 대영 제국이. 그리고 여기 농꾼들과 일하는 촌놈들 이거 부칭이가 안 되겠거든. 나이가 그때 그 양반이 70살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80이 넘은 사람인데. 불란서에 가요. 불란서에 가서 가진 소리를 다 해갖고 불란서군 17,000명인가 13,000명 끌고 함대를 끌고 와서 불란서하고 같이 연합해서 영국을 쫓아내요. 근데 그 양반은 대통령도 다 만들어내고 독립선언서 만드는 제퍼슨의 글도 열심히 도와서 뭐 일설이면 반 이상을 벤저민 프랭클린이 썼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지원하면서도 대통령 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나 고동이나 전부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까 창피해. 그래서 제가 엊그제 어디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 하루에 5분씩 거울을 좀 보시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5천만을 끌어갈 자신이 있는가? 내가 그만큼 정치적 철학이 있는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순수하는가? 나는 도자기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인가? 나는 위장 전입을 안 하는 사람인가? 자식을 어디 보내기 위해서 가짜 문서를 만들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라임 사태니 뭐런데 가담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가지고 조용하게 빠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정치적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